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단계에서 행정학 강의 진행하는 저는 최영입니다. 자, 23년 지방직 7급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출제가 되었었던 인사혁신처의 모든 시험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마 지방직 7급만 준비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9급부터 쭉 시작해서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까지 보시기는 조금 시험의 유형이 달라서 어려웠겠지만 이번 지방직 7급까지 1년을 쭉 시험을 통한 레이스를 달려오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해설 강의를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시험을 되게 잘 봤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들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시험을 한번 봤는데 올해 내가 진짜 아깝게 떨어졌다. 내년 한번 더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7급이든 9급이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의 경향이 어땠는지, 문제의 해설은 어떻게 진행을 되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 해설을 들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경향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시험의 트렌드를 보니까 이전과는 행정학 시험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이 트렌드를 어떻게 문제에 잘 반영해서 나의 학습에 잘 반영해서 공부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해설은 해설지가 이미 있습니다. 카페에 해설지가 있으니까 문제에 대한 해설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해설지를 보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의 트렌드, 지금 문제의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출제자가 이런 것들을 왜 출제하고 있는지 그런 의도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시간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총평부터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미 총평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험 당일날 바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줌으로 찍었어요 사실은. 영상을 올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모두 공감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지방직 7급은 2달 전에 진행되었었던 국가직 7급보다는 조금 평이했던 편입니다. 일단 국가직 7급이 너무 문제가 생소한 내용들, 법령 문제, 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요. 국가직 7급보다는 좀 쉽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비교 대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직 9급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4월달 시험이었죠. 국가직 9급이 아마 문제는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진짜 어려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체감으로는 사실 이번 지방직 7급이 당연히 7급 시험이다 보니 국가직 9급보다 어려운 선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정학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선지가 어렵다 쉽다보다 얼마나 생소한 주제가 나오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생소한 주제가 이번 지방직 7급에 그닥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소한 주제를 진짜 많이 출제해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 국가직 9급 시험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국가직 7급 정도보다는 굉장히 쉬웠던 편이고요. 국가직 9급하고는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커트라인이라는 게 그닥 의미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행정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문제를 되게 잘 풀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한두 개에 걸리는 선지에서 실수를 하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90점에서 95점 정도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또 문제가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는 내용인데 풀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독해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새 이 독해가 되는 분들은 내가 배웠던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도를 저는 중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만약에 9급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쁘게 어렵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 7급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중 정도의 그런 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커트라인이라는 수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과목의 점수를 합산해서 우리가 실제 커트라인을 따지게 되고요. 행정학을 조금 못 봐도 다른 과목들을 잘 보셨으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데다가 이번 시험 자체가 워낙 뽑는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게 치열한 경쟁 끝에 막 한두 명 뽑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점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합격 안정권이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7급이 뽑는 인원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95점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점수도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생소한 주제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6번에 공공기관의 기업 지배구조 모델.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학 문제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물론 행정학 교과서들에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보통 경영학에서 많이 설명하는 내용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킬러 문제로 조금 생소한 주제 한번 풀어볼래? 이런 문제로 나왔을 것 같고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레빈이란 학자가 디귿선지에 나왔는데 여기도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었던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선지가 조금 까다로워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셨던 주제였기 때문에 풀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선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는 정말 내용이 참 까다롭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선지들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셨다면 기출에 다 한 번씩은 나왔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랑 꼼꼼하게 뜯어봤다면 아마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학습 대책을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학습 대책 어떻게 학습하면 될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게 아마 행정학 더 이상 암기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는 비단 이번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출제가 되었던 인사혁신처의 모든 시험, 국가직 9급, 그다음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금의 지방직 7급까지 절대 문제 하나도 두 문자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다? 이건 맞아요. 근데 암기만 가지고는 문제를 더 이상 풀 수 없다는 걸 아마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를 풀어보신 여러분들이 수험생 신분으로 7급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지 않고요. 그냥 내가 공부할 목적으로 7급 시험 문제를 한번 훑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아마 한결같이 느끼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그 어느 하나도요. 단순 암기, 단순 두 문자로 풀 수가 없었다라는 거. 암기는 더 이상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일단 기출에 대한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선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웠던 선지의 내용이 올해 정말 생소하게 나왔던 거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기출에서 다루고 언급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물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전에 출제했었던 뉘앙스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이든 법령이든 취지를 기억하면 맞아 이 취지가 이거였지 이런 거 알면 독해할 수 있게 분명히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제가 기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하죠. 잘근잘근 씹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출의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기출의 문장 패턴 그리고 이 문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 출제되고 있는 트렌드들 이런 거 잘 같이 분석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 시험이 조금 평이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엇보다 기출에 대한 꼼꼼한 분석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행정학이 그렇잖아요. 모든 주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킬 수는 없어요. 수험적으로 그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알아서 외워. 이런 무책임한 학습 방법이 어디 있나요? 모든 주제를 다 포괄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시험 문제 내에서도 이 주제는 좀 너무 생소한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최근 트렌드들이 읽으면 해석할 수 있게 출제는 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용을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행정학적 사고, 독해력 이 독해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읽고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 일종의 문제를 푸는 스킬이죠. 이런 독해력이요. 정말 시험에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올해의 시험 전체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생소한 주제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 생소한 주제를 전혀 손도 못 대는 그런 게 아니라 읽어보면 이게 이런 주제구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기본 독해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론은
그 독해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령을 보실 때 우리가 실제 기출되는 모든 법령을 100% 다 소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 법령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납득하셔야 돼요. 법령은 기본적으로요, 그럴싸한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단어는 좀 어렵고 정말 문장의 배열도 이상한 것들이 참 많지만 제가 법령에 비문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법령 자체가 정말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선지로 OX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법령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구나. 당장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5번 국가재정법에 관련된 내용들,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게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 중이고 개정 내용의 하나고 너무 중요하고 그것과 비슷한 감사원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거 꼭 이해하세요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이런 법령의 내용들은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되게 이상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령을 만들어 놓은 취지를 이해하시면 100% 다 읽지 못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독해하고 소화하실 수 있거든요. 전 이것도 일종의 독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다요. 이론을 잘 이해하면 그 이론이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론을 읽어낼 수가 있고, 법령은 그 법령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었다라면 그 법령 주변의 다른 법령들이 출제가 되어도 같은 맥락으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해력이라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함양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독해력을 기르실 거면 어렸을 때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유치원으로 돌아가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 행정학적 독해력, 이론과 법령을 통해서 나오는 독해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구현해서 얘를 어떻게 독해하고 해석하면 될지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드리고 여러분은 제 설명에 맞추어서 함께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피치를 정말 끌어올리면 좀 독해 위주의 생소한 지문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강사는 이 시험의 경향을 읽고요, 여러분에게 이 시험의 트렌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만한 문제, 그 다음 특강 이런 것들 많이 기획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직위분류제 얘기는 제가 너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직위분류제는 당연히 계급제랑 좀 비교를 해서 봐주셔야죠. 공직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의 방식이고, 제가 머릿속에 항상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요걸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급제나 직위분류제 모두 다 일단 공직 구조 자체는 피라미드예요. 상급자의 숫자가 적을 거고 하급자의 숫자가 많은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계급제는 어떠냐면 요 하나하나의 등급이 있어요. 제가 등급하고 계급을 조금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편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계급제이기 때문에 계급은 이 등급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요 계급은 가장 하층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계급은 이렇게 2가지 혹은 3가지 등급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건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종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 보직을 담당하다가 여기에 이 보직으로 옮겨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신 수직적으로 다른 계급으로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계급으로 진입을 하거나 여기에서 이 계급으로 진입하는 거, 이거는 불가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수평 이동은 너무너무 활발, 수평은 완전히 원활, 하지만 수직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걸 우리가 계급제라고 했고요. 제가 계급제의 근간이 신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런 취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직위분류제는 아시겠지만 요걸 나누는 기준이 신분이 아닙니다. 요걸 나누는 기준은 정말 그 일이 어려운지에 대한 난도, 그리고 그 일에 책임이 얼마나 뒤따르는지에 대한 책임. 그래서 책임과 난도로 이렇게 수평적인 등급을 구분하고요. 얘는 이것만 구분하지 않죠. 모두 구분해요. 일의 종류도 구분합니다. 우리가 소위 직렬, 직군, 직유라고 얘기하는 요거를 구분하죠. 이걸 구분해서 직위분류제의 핵심, 종류와 이거 종류지, 난도, 책임, 요걸 가지고 직무 자체를 구분하는 형태의 방법. 그래서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평적인 이동은 엄청 제한됩니다. 수평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일과 이 일은요, 직렬이 다른 일들이에요.
종류가 다른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수직적 이동에 있어서는 계급이란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능력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제가 직위분류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일단 이해가 되어야 돼. 이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라는 공직구조 설계 방식이 이해가 되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지. 그죠? 여기는 주로 뭐하고 결합한다고 했냐면 임용이 폐쇄적. 선생님 폐쇄가 뭔데요? 폐쇄는 계급제를 기준으로 해서요. 모든 계급의 하위 등급으로만 신규 채용 임용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서는 내부에서 계속 내부적인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을 통해 보직을 맡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폐쇄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분류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도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직무에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임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예 이렇게 짝을 지어서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급제, 폐쇄형 임용,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 직위분류제, 개방형 임용. 그래서 요거는 미국의 실적주의 계속 이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제가 문제의 선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분류제는요. 네. 직무의 종류, 난도, 책임으로 일단 직무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임용 대상이고요. 보통 직위분류제는 직무 자체의 월급을 주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무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직무급 설명하면서 직무급이 보수의 형평성이 크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직무라고 한다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 자체에 대한 보수 지급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직위분류제는 결국 요 하나하나를 다 직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하나하나 한 칸 한 칸의 월급이 다 다릅니다. 왜? 종류도 보고 난도와 책임도 봐서 일에 맞게끔 월급을 산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요 계급제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계급제는 보통 연공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공 서열이 얼마나 있느냐, 경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번 요거 맞는 선지고요. 자, 3번입니다.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공직 내부의 수평 이동이 되게 안 돼요. 왜? 일의 종류 개념이 있어서. 내가 다른 종류의 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 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는 건 요거는 계급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4번입니다. 조직 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폐직이에요. 지금 보시는 직위분류제는 요 업무가 사라지면 여기 있는 이 업무가 사라진 거야. 이 업무가 없어졌어. 사람도 여기를 맞게끔 뽑아준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을 계속 데려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폐직이 되면 퇴직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계급제는 폐직이 되어도요. 종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공직자를 어디든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수평 이동이 되게 활발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폐직이 됐을 때 퇴직이 안 되는 게 계급제. 폐직이 되었을 때 퇴직으로 연결되는 게 직위분류제.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폐직이 된다면 직무담당자가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이 되는 현재 틀린 선지는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3번.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사바스의 재화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 사바스가 아시겠지만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가지고 재화의 유형들을 분류한 다음에 국가가 왜 개입했는지를 설명하는 학자입니다. 사바스의 이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을 보다 보면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시장 실패랑 연결이 돼요. 근데 단순히 시장 실패를 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 실패로 인해서 누가 개입하게 됐어요? 그죠? 국가가 개입하게 됩니다. 행정이 개입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이 사바스에 우리가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이 정부가 개입하는 유형 이걸 보는 이유는요. 결국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뭐가 딱 생각이 나야 되냐면 사바스의 재화와 서비스 유형 보자마자 경합성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지 못합니다. 경쟁 가능성, 배제성,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하고요. 표를 만들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제가 표의 내용을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합을 하느냐, 경합을 안 하느냐. 배제를 시키느냐, 배제를 시키지 않느냐. 이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면 되게 좋겠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재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빗 굿즈. 그죠? 우리가 사적재 혹은 시장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재는 원칙적으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아요. 시장을 통해서 원활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 가치재라는 재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알아서 잘 배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입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요거잖아. 소비자의 보호나 혹은 서비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익이란 말이에요. 그 공익을 위해서 본래 시장에서 알아서 배분될 수 있는 재화이긴 하지만 개입이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못 그리셔도요. 시장재라는 단어를 뻑 보면서 아, 쟤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지.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저는 그럴 거면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매트릭스를 하나 그려주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자체가 정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나머지 내용들도 따라오니까요. 공유재요. 커먼 풀구스. 저게 뭐냐면은요. 공유재는 경합을 일단 안 합니다. 경합을 안 하는데 죄송해요. 공유재는 배제를 안 합니다. 배제를 안 하는데 경합은 해요. 그래서 여기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이죠. 그래서 공유재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너무 과다하게 소비돼서 얘는 고갈된다는 특성이 나타난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유재는요. 과다 소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게요.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급 비용이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귀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거든요. 요거는 결국 누군가의 생산 활동이나 소비 활동이 고갈의 문제를 가져온다. 우리 부정적 외부 효과의 문제랑 연결이 된다라는 표현들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9급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수준들을 최근에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과다 소비되는 문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과다 소비에서 고갈이 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부정적 외부 효과랑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딱 캐치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잘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는 공부를 안 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공유재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그런 선지거든요. 이런 건 정답과 상관없이 공부해 주셔야 되는 선지라는 거. 세 번째, 요금제. 요금제는 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을 받으니까 배제성이 있죠. 여기가 바로 요금제란 말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요금제, 경합은 안 해. 배제는 해. 그래서 요금제를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금제는요. 보통요. 초기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규모의 경제도 엄청 커요. 그래서 아무나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한 번 시장에서 생산하면 돈을 무궁무진 기업이 벌 수 있습니다. 뭐 될 수 있는 재화냐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 있는 재화고요. 이 자연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걸 개입해서 생산을 합니다.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민간에게 맡기더라도 민간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독점적이거나 과점적인 지위를 하나의 민간 기업이 갖지 않도록 되게 규제를 해주잖아요. 보통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금제의 특징이거든요. 결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요. 정부가 너무 과다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되고요. 자연 독점이 되지 않도록 자연 독점이 될 거라면 분명히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테니까 정부가 공기업의 형태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규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해. 왜? X의 비효율은 오히려 정부가 독점을 해서 발생하게 되는 정부 실패거든요. 요금제가 정부 실패 때문에 정부가 공급한다? 이상하잖아. 요금제는 시장 실패로 인해 자연 독점이라는 시장 실패로 인해 정부가 개입한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X의 비율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3번은 X. 이게 막 꼬여요. 독점, 자연 독점 뭔가 있었는데 독점으로 인해서 X의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이상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가 정말 망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근데 여러분 X의 비효율은 정부 실패야.
정부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자연 독점은 지금 요금제는 자연 독점이라는 시장 실패 현상으로 인해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얘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얘가 정답이네요. 4번 컬렉티브 굿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퍼블릭 굿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죠. 경합도 안 하고 배제도 안 하는 제와 무임승차가 가능하죠.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가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에게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 배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비배제성은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집합제, 집합적 소비가 가능한 재화예요. 공공재, 국가가 생산해야 하는 재화입니다. 이 재화의 특징은 아시겠지만 생산을 해봤자 수익성이 결여돼요.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고요. 생산한 애가 너무 긍정적 외부 효과를 크게 시장에 유발시킵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시장을 통해서 대가를 받지 못한다. 대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 생산을 포기. 그래서 정부의 생산. 결과적으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항상 설명했던 게 뭐냐면 요재화는 사적 재화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배분이 되지만 요재화 다시요. 지금 보시는 요재화가 우리가 얘기했던 요금제, 자 지금 여기가 공유자원, 여기가 공공재, 요 세 개의 재화는 시장에서 알아서 생산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결국 이 세 가지 재화 모두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재화로서 내용들을 봐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야 지금 보시는 사바스의 표에 관련된 문제들이 정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정말 구급 문제 같은 경우는 야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뭐야? 등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건 진짜 하수 문제고요. 우리가 이 개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당위성을 이해해야 항상 얘기했지만 행정의 서비스 성격. 제가 이거 어디서 하는데요, 여러분? 행정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 1장에 챕터 1에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의 성격들이 잘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들어갑시다. 행정의 가치요. 네. 1장에서 설명하는 행정의 가치죠. 행정이 추구하는 이득이고 여기는 정말 기출됐었던 선지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아마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쉽게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번부터 가볼게요. 가외성. 아시겠지만 가외성은요. 중첩하고요. 반복하고요. 그죠? 중첩성, 반복성.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기관을 하나 더 둡니다. 동등 잠재력.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엑스트라들을 도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를 방지하고 싶어. 그러려면 혼자서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무언가 가외적인 설계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외성은요.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엑스트라 여분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분명히 커지죠. 신뢰성만 커지나요? 사람들이 행정을 믿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단점이 더 있어요. 뭔데요?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엑스트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그래서 능률성은 조금 떨어진다. 이게 가외성이죠. 행정의 수단적 가치고요. 70년대에 너무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됐던 행정 가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이요. 너무 자주 봤던 선지여서요. 공익의 실체설. 공익을 사익의 총합, 사익 간의 타협,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 이렇게 본다면 이건 공익을 구성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합해서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공익의 실체설은 사익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지금 공익으로 있다. 그래서 사익의 합 따위로 공익을 설명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X가 됩니다. 자, 효율성이 딱 나왔어요. 효율성. 아시겠지만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정치행정 초기 이원론 시기에 등장했었던 행정의 가치고요. 기계적인 능률성은 진짜 수치적인 능률성, 비용 대비 편익을 크게 만들어주는 기계적인 능률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능률성이 이후에 인간관계론으로 가서 실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능률성으로 확장되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
다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이거는요. 행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목적, 다원적 가치들의 이익 통합 조정. 이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능률성 혹은 효율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기계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3번은 X. 지금 얘는 아시겠지만 행정의 수단적 가치, 이건 수단적 가치, 이건 행정의 우리가 본질적 가치. 이것도 본질적 가치죠. 제가 형평성은 딱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형평성에 실적 이론과 욕구 이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이럴 때에는 문항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학자들 사이에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굳이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제진들은 논란을 만들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합의되고요. 공유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을 같게,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을 다르게. 그래서 실적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면 기회를 똑같이 줬는데 그 기회를 똑같이 줬는데 만약에 그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상이한 배분을 용인한다. 이게 우리가 결과의 차이로 보게 되는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직적 형평성이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요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해 드렸지만 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은 기회를 기준으로 두고 형평성을 설명하느냐 결과를 기준으로 형평성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요 얘기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되 사람들의 성취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노력을 한 사람들은 응당 다른 결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의 수직적 형평성 내용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조금 그래서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한다면 결과를 균등하게 맞춰주는 수직적 형평성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결과 측면으로 보는 거고 기회를 다르게 주어서 결과를 균등하게 맞춰준다. 이건 오히려 기회를 동일하게 주어서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의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이런 것도 좀 고난도의 형평성에 관련된 의미들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문제의 뉘앙스를 통해서 충분히 독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행정학이 정말 단순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문장을 암기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그 문장도 문제의 맥락에 따라 독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개념에 파생된 원리들, 개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문제 내에서 잘 구현하는 독해력도 필요합니다. 자, 3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4번입니다. 다음 글의 저자와 그 주장으로 옳은 것. 수업 시간에 정말 질문 많이 하시는 내용들인데 이것도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 내용인지를 아시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문제가 약간 수능 스타일로 출제가 된다고. 수능 스타일은 여러분 정말 사고력을 요하고요. 이론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몇 개의 단어나 몇 개의 문장 조합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독해하고 읽어내 나가는 이런 인사혁신처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격언에 대한 일반적 사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뛰기 전에 살펴라 라는 격언도 있고 지체하는 자는 진다 라는 격언에서 있어. 이건 뭐야? 이거는 살펴서 천천히 해. 이거고 이거는 지체하면 져. 이런 모순적인 말이 어딨어. 얘하고 다른 얘기잖아. 내가 막 뛰려고 그래. 살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잠깐 멈칫했어. 그랬더니 너 멈칫하면 져. 이렇다고요. 격언이라는 게 이게 뭔가 과학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잖아. 격언은 제가 얘기했지만 약간 라떼들의 꼰대 어린 잔소리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마치 과학적 연구의 결과물인 양 포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학적 이론인 것이냐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포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전기 행정학자들과 경영학자들. 당시의 조직의 원리 같은 걸 막 설명하면서 조직은 응당 분업이 되어야 돼. 조직은 응당 조정의 원리가 나타나야 돼. 조직이 계층화가 되면 명령 통일이 일원화되면 조직이 실제 부처를 잘 만들면 이러면 조직은 능률성이 되게 커질 거야. 이런 굉장히 다양한 고전적 조직 원리들을 막 쏟아냈단 말이야. 이 조직 원리를 쏟아냈는데 이게 진짜 과학적 연구의 결과물이야? 이러면서 이들을 엄청 비판했던 학자. 누구? 사이먼이지. 그래서 이러한 격언과 같이 기존의 행정학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리는 상호 모순성이 많아. 우리 그런 얘기해요. 사이먼은 고전기 행정학 격언이라고 생각해서 비판.
그 문장 하나를 이렇게 독해하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건 얘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 문장을 설명할 때 분명히 부연 설명들을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이런 배경이었지. 사이먼이 이런 걸 싫어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과학적 연구를 해야 한다. 행태주의가 바로 그거거든요. 행태주의는 눈으로 관찰되는 behavior, 행태를 논리실중주의의 방법으로 따져서 이론을 만들어. 그게 진짜 과학적 연구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 고전기 조직 이론들이, 고전기 행정학 원리들이 설명했었던 저것들이 과학적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야.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바로 누구 얘기냐면 사이먼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사이먼은요, 네, 사실과 가치를 구분했습니다. 사실만을 다루는 과학으로 행태주의의 행정학을 주장했다. 사이먼 자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냥 사이먼의 행태주의 몇 가지의 단어만 기억하시거나 문장의 표현들만 그냥 암기한다고 해서 풀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이 4번 문제 같은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모두 보셔야 되냐면 요거. 윌슨은 행정의 탈정치 주장하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가지고요.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면, 정치적인 의사판단과 분리시키면 행정은 스스로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죠.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서 행정을 별도의 학문으로 연구하자.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 윌슨의 견해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윌슨의 견해 자체로 맞아요. 이 문장과는 이 지금 내용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윌슨의 견해 자체로는 맞는 내용이잖아. 자, 그래서 1번 이건 윌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요 학자들에 대한 선지는 꽤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2번 애플비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 학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모게는 애플리세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 순환이야. 양자를 구별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같이 가야 돼. 정치행정 일원론의 애플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문장 많이 봤죠. 그 다음 3번에 나와 있는 군노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치행정 이원론 학자거든요. 우리 보통 군노 제가 얘기했지만 위라에는 귤리, 구시야 이렇게 얘기했죠. 윌슨, 화이트, 귤릭, 군노 이렇게 네 사람. 그래서 군노가 제일 많이 했던 이 문장이 기출에서 꽤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정치는 국가의 의지 표명이고 그래서 가치야. 행정은 이 가치 표명의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아. 행정은 그냥 그 국가의 의지를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2번, 3번도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과 맞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예전 학자들의 주장들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기출에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은 뭐였는데 내가 기본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독해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네. 이런 경향성의 파악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재미도 있고 납득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5번 가볼까요? 5번은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행정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재무행정 시기에 잔소리를 진짜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국가재정법 제40조 독립기관 예산이라는 카테고리의 내용인데 자, 일단 문장을 읽어볼게요.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한데 그러면 국무회의에 불러서 해당 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요거까지는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감사원으로. 감사원은 분명히 행정부 내에 있는 기구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감사원은 행정부 내에서도 약간 독립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감액을 해야 돼. 사실 감액을 할 때는 기재부 맘이죠. 각 부처가요 기재부에게 예산 요구서를 제출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가 보고 난 다음에 기획재정부가 사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야 너네 감액해야 돼. 액수가 너무 많네 하면서 감액을 막 하는 그 과정에는 문제가 전혀 없거든. 그래서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국무회의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뭔가 의견을 들어야 돼. 국회에 그 의견을 제출을 해야 돼. 이런 거 없거든. 근데 감사원이야.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이요. 기재부 장관이 아니죠. 국무회의에서요.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끝.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헌법상 독립기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헌법상 독립기구가 뭔데요? 헌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구. 행정부 내부 기구가 아니야. 행정부 안에 있는 기구가 아니라 행정부 말고 입법부 있지. 그 다음 사법부 있지. 헌법재판소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죠. 이거 다 헌법상으로 독립되어진 기구들입니다. 이런 기구들은 지금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함부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들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들이 감액하고자 할 때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의견을 들어야 했지.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정말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감액을 했어. 정부가 이들의 예산을 감액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는 감액한 규모, 이유, 감액에 대한 지금 이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독립기관 예산에 대한 부분들. 이게 국가재정법 제40조에 1항과 2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기구에 대한 거구나. 사실 이 부분의 취지를 좀 이해하시면서 독립기구, 감사원 둘을 잘 구분하시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아마 이선지 자체가 되게 처음 봤던 분들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출제가 된 법령이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네. 특히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법 개정되면서 추가되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국가재정법상의 개정 사항들을 따로 기본서와 기출해서 따로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읽어보셨으면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독립기구요,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쨌든 정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시는 이런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1번. 그래서 사실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쉬웠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워낙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 수업을 안 들었거나 이 범위를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셨던 법령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국가재정법은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이 독학을 하거나 뭐 그러신다고 치면 최근 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들이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제도 개혁에 연결돼요.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액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독립기구 예산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자주 나오는 국가 채무도 재정의 건전성 때문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거든요. 다 트렌드가 있어요.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가 계속 물어봐요.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아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아마 이게 제일 난감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모델이에요.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모델이라기보다는 이게 공공기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 회사에 적용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만 볼 것이냐 주주 자본주의. 그러니까 딴 거 안 보고요.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현재 소유권과 지배권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관계자가 뭔데요? 기업은 굉장히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주주도 있겠지만 주주도 이해관계자죠. 주주만 있나? 회사에 있는 사원들은 이해관계가 없나? 회사가 잘 되면 사원들은 좋죠. 게다가 회사가 잘 돼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수의 대기업이 잘 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되게 좋은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도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당연히. 회사가 잘 되면 소비자들도 맛있는, 왜 꼭 먹는 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기업의 제품 음식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국가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배구조에 관련된 이념적 모델을 설명할 때 주주만 보느냐 아니면 주주 이외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전체 구성원들 모두를 다 따져서 보느냐 이게 지금 보시는 주주 자본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란 두 가지 모델의 차이입니다. 제가 해설지에도 이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 표를 그대로 실어놨는데 그런 표를 저도 실어놓지만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게다가 이게 옳지 않은 걸 골라주는 선지니까 나머지 다 옳은 걸 거란 말이야. 내가 진짜 모르면 이런 것도 하나의 트릭이 되거든. 이 중에서 옳은 걸 골라. 이게 더 어려워. 근데 요거는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거 골라내는 건 할 수 있지 않나요? 1번이에요.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만 주주의 이익 극대화만 경영 목표로 둬요. 맞아요. 자, 2번.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서 기업을 규율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주가 참여하는 이사회가 경영을 감시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만약에 물건이 안 팔리면 주주의 이익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규율 요 정도?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봅니다. 주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경영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조직을 통해서도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기업을 규율하는 방식이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 자체가 통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 주거래 은행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도요, 주주의 이익에, 죄송해요. 지금 보시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테니까 이 은행도 기업을 잘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겠지. 기업이 만약에 우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안 갚으면 낭패잖아. 이것도 이해관계자라고. 그러니까 주주도 이해관계자지만 이해관계자의 범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 범주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고려하는 자본주의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데들, 그리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자, 시장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경영의 목표이자 기업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여기는 빼고 뒤에 것만 읽어볼게요.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되게 제한적으로 종업원의 지주제도, 아시겠지만 종업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우리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단기적인 업적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요거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아니라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서 설명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 방식이거든요. 근로자의 경영 참여 방식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는 게 요 주주 자본주의 모델.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동결정 제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기업 내에 이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결정의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고, 지금 보시는 이 4번 선지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을 주주 자본주의 모델로 바꿔주시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 행정학을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 요거는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만한 진짜 예쁘고 매력적인 주제다,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거는 정말 딱 경영학 얘기거든. 말만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는 기업의 경영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한두 개 정도 어려운 걸 통해서 좀 못 받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괜히 범위를 확장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독해해서 이런 모델들이 있었구나, 요 정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갈게요. 주민참여제도 너무 쉬운 문제였죠. 아마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네, 주민투표법에는요, 아시겠지만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그 밖에 투표 절차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투표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률이어서 주민투표 자체는 지방자치법에도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투표법을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2번입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라고 판단을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주민감사 청구는 제가 청구 대상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랑 국민감사 청구도 헷갈리지만 잘 구분을 하시라고 했어요. 국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상급장에게. 그러니까 기초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청구하냐면 광역에게. 광역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중앙에게 청구를 하죠.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요거는 말도 안 돼요. 감사 청구는 무조건 상급기관에 청구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3번입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다. 주민소송이 지금 보시는 행정학 개론 문제에 출제가 된 건 저는 사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지방자치론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행정학 개론은 보통 이 주민소송 전심이 아시겠지만 주민감사 청구입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재무상의 위법행위가 발견이 됐어. 그랬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 이게 일종의 민중소송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주민소송은 제가 문제는 안 나왔지만 연결시켜서 갈 수 있으니 이 주민소송이 재무행위랑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재무행위에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랑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제도도 항상 설명을 했죠. 얘가 도입이 아시겠지만 2005년도 도입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도입했다. 이건 너무 시점이 나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요건 틀린 선지죠. 4번입니다.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소환제도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제가 얘기했지만 직접 사람을 뽑지 않고요. 내가 정당의 표를 던져서 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다면 이들에 대한 소환은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은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이 틀렸네요. 4번은 그래서 X입니다. 자, 7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오케이? 자, 8번 들어갈게요. 동기부여 이론은 되게 많이 했고요.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최근에 블룸만 보시면 안 되고 기대 이론 특히 보실 때에는 항상 블룸과 포토와 롤러를 같이 보시란 잔소리를 진짜 많이 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4번이 포토와 롤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1번부터 가봅시다. 뭐 너무 자주 나오는 제가 항상 4 플러스 3, 2 플러스 3 요런 플러스 3, 플러스 2 전에 메인 되는 학자들을 보는 그런 연습들 많이 드리는데 그거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엘더퍼는 ERG 이론에서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의 욕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 시에 획기적 하향적인 욕구 단계로의 이동이 가능. 뭐 아시겠지만 매슬로우는 욕구를 좌절 퇴행 접근법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엘더퍼는 그 매슬로우의 이론들을 설명을 하면서 매슬로우라고 제가 얘기했죠. 매슬로우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매슬로우가 설명하지 않았던 좌절 퇴행. 상위 단계로 욕구도 이 상위에서 그러니까 하위 단계에서 상위로 당연히 올라가고 그 다음 상위 단계에서 하위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의 욕구 단계 이동은 엘더퍼, 매슬로우 모두 다 지금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들어간 게 조금 특이한 거지. 왜냐면 엘더퍼 내용 보면 항상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중심으로 설명한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여기 앞에 부분에 이 내용부터 들어가. 엘더퍼는 혹시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욕구의 순차적 단계를 인정하긴 했니? 당연하지. 매슬로우의 얘기들을 받아들였거든. 근데 얘는 뒤집어서 모두 얘기했냐면 야 올라가는 것도 돼. 밑에 있는 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지만 우리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욕구 좌절 시에 획기적 하향적인 욕구 단계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거죠. 왜냐면 웰더프는 우리가 정말 좌절 퇴행 접근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잘 예쁘게 출제가 된 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딱 설명을 하면서 야 엘더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 허츠버그 욕구 충족 위헌론에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구분하죠. 지금 보시는 종업원의 직무 환경 개선, 창의적인 업무 할당. 창의적인 업무 할당은 당연히 동기 요인. 요거 동기 요인. 그죠? 나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건 동기 요인이고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종업원의 직무 환경 개선이라고 설명했어. 종업원의 직무 환경 개선 요거는 위생 요인. 불만스러울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불만스러울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 주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창의적인 업무 할당을 통한 직무 성취감의 증대 요거 두 가지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죠. 우리가 얘기하는 위생 요인은 그냥 불만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동기가 막 유발되지 않아. 그냥 불만이 사라지는 거지. 근데 여기는 동기 요인 불만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불만은 이미 사라졌고 지금 동기를 더욱더 고취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2번 요거는 현재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아시겠지만 나와 중거인물을 비교합니다. 나와 중거인물의 비용 대비 편익,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투입 대비 산출. 요걸 통해서요. 내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받아요. 다른 사람 대비 내가 과대보상을 받거나 과소보상되는 불공정성을 인식하게 되면 그게 동기부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블룸의 기대 이론,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과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 자질, 역할인지. 아시겠지만 본래 블룸의 기대 이론은 노력이 퍼포먼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출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퍼포먼스. 이 산출을 다른 말로 성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에 대한 보상. 그래서 보상이 갖고 있는 가치, 산출이 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 노력이 산출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
요 세 가지를 곱하기 해주게 되면 이게 VI 이론이었죠. 근데 포토와 롤러의 이론은 이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노력은 당연히 성과를 달성시켜야 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그 보상을 내가 만족해야 돼. 게다가 노력이 어떻게 성과로 연결되는지 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보상의 공정성을 느끼는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보상 체계에 대한 설명, 그걸 통해 기대가 이루어지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이론. 이게 바로요, 지금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이거든요. 블룸의 기대 이론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노력, 그로 인한 성과, 그에 대한 보상, 그 다음 그에 대한 환류, 이걸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만 설명하는데 여기에 만족에 대한 변수를 같이 고려하고요. 노력과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노력 대비 공정한 성과, 공정한 보상을 받았느냐, 보상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그것들을 얼마나 인지하고 나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시켰느냐, 요걸 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블룸의 기대 이론이 됩니다. 아니, 죄송해요.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8번에 옳지 않은 내용은 4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8번 문제 넘어갔고요. 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제가 지방자치론 설명하면서 설명을 많이 했던 내용이죠. 9번 문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에 대한 얘기들, 이거 기본적으로 법령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 지방직 7급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론을 많이 선택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론 관련된 선지들은 웬만큼 다 정리를 하시거든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서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그래서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 자, 그러면 당사자의 본래 신청이 있어야만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이럴 때 분쟁이 정말 공익을 현저하게 해쳐서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걸 조정할 수 있다. 예외적인 조항이죠. 본래 조정은요,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렇게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현저히 공익을 해쳐서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직무 이행 명령을 통해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아시겠지만 조정은요, 지금 보시는 조정 절차, 지방분쟁조정위원회나 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요거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 분쟁조정위원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강제력이 있고, 만약에 국가, 중앙과 광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가면 여기는 강제력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강제력이 있어요. 조정의 결정사항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제력을 갖고 있는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직무 이행명령을 통해서 이행하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습니다. 3번이에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요, 광역의 절차입니다. 맞죠? 그래서 광역과 기초 간 또는 그 장의 분쟁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광역이 조정할 수 있는 건 같은 광역 내에 있는 기초끼리의 분쟁입니다. 만약에 다른 광역에 있는 기초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광역과 기초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광역과 광역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다. 이거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 하죠. 급수가 다르니까 좀 더 큰 기관으로 가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보시는 시도에 설치하는 것도 맞아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시도에 설치하는 것도 맞습니다. 시군 자치구간의 분쟁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 시도에 대해서, 만약에 시도 간의 분쟁, 시도와 기초 사이의 분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 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 있느냐? 행안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해주는 곳은 바로 행안부죠. 그래서 행안부에 설치하게 되고요. 시도가 한 그 장의 분쟁을 심의 의결한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여기가 딱 틀렸다라는 걸 한 번에 딱 캐치해서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제가 퀸 얘기도 많이 하고요. 홉스테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퀸과 홉스테드 요거는 되게 잘 골라갔을 것 같은데 디귿을 레빈이 조금 특이했던,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었던 학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기억하고 니은 이거 두 개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고 레빈은 요 내용을 통해서 이론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직 문화와 그에 대한 변동 이론이에요. 퀸 로브그 아시겠지만 경쟁가치 모형이라는 걸 주장하죠. 제가 얘기했지만 조직의 지향점이 조직 내부냐 아니면 조직 외부냐. 내부를 지향한다는 건 조직의 구성원을 지향한다는 거고요. 구성원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거고요. 외부 지향은 조직이 달성할 수 있는 업무, 과업을 지향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조직의 구조가 유연성을 강조하는 구조냐, 통제를 강조하는 구조냐. 그래서 머릿속이 쫙 펼쳐져야 돼. 그래, 외부를 지향하면서 통제를 지향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합리적 목표 모형이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에서 뭐 나와요? 합리문화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표가 머릿속에 딱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 왜? 최근에 기출이 많았으니까.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를 지향하는데 유연성을 지향하고 있어. 이건 개방체제 모형. 그래서 개방체제 모형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혁신문화 나타나게 되고요. 자, 조직의 내부 인간적인 부분들을 지향하는데 통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계층적인 위계관계 문화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내부 관계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내부를 지향하면서 유연성을 지향하게 된다. 인간관계 모형의 집단 문화까지. 그래서 합리적 목표 모형, 그 다음 내부 과정 모형, 개방체제 모형, 그 다음 인간관계 모형, 네 가지의 모형 제가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가지가 안 되면 이 네 가지를 다 외우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 취지라도 꼭 보시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게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모형이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행정 가치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얘는 조직 문화 측면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홉스테드. 제가 권력거리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드렸었어요. 권력거리는 불평등함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권력거리가 되게 크다라는 건 하층과 상층 사이의 권력의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층이 권력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층이 덤비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거리가 되게 큰 게 보통은 권위주의적 문화. 권력거리가 작은 게 조직 내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분권화된 문화. 그래서 홉스테드는 이게 주로 나오죠. 홉스테드가 조직 문화를 구분했던 몇 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지방직 7급에 언급이 되었었는데 다시 한번 출제가 된 거예요. 기출은 계속해서 재인용될 수 있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권력거리가 큰 문화가 아니라 작은 문화. 작은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틀렸고요. 레빈은 조직이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직이 변화하려면 당연히 첫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에 대한 해빙, 그죠? unfreezing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녹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조직의 변화가 일단 녹기부터 먼저 해야 돼. 녹기부터 해줘야 되고 녹았어. 그럼 뭔가 원하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죠. 이걸 moving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빙 되고 난 다음에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면 그게 새로운 변화로 지속될 수 있는 refreezing, 재동결 이렇게 설명해요. 레빈에 대한 내용은 정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나오지 않고 저거 딱 한 문장이에요. 행정학 개론 책들을 봐도 저거 딱 한 문장. 저거를 설사 책에 여러분들이 봤다고 하더라도 암기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글의 내용을 읽었을 때 그럴싸하네. 조직 변화 과정은 해빙, 그 다음 원활한 상태로의 변화, 그 다음 거기에서의 재동결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에서 레빈을 이제 봤으니까 요거 정도의 단계는 내가 기억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문제 일단 니은은 확실하게 틀렸고요. 기억이 확실하게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과 기억 디귿을 구분하시느라 그거 두 개의 선지를 어느 걸로 가져갈 것이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다들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이런 거 볼 때 독해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1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 성적 평정의 방법. 다수의 평정 요소가 있고요. 평정 요소별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등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 성적 평정을 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도표식 평정 척도법 들어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정 요소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 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고 평정 요소, 평정 등급의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평정 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딱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구체적으로 이게 뭘 설명하는 건지, 문제 인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11번. 뭐 다른 2번이나 3번이나 4번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요건 해설지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우리나라 5급 이하에게 진행하게 되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이런 제시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출제를 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보통 이런 도표식 평정 척도법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 5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란 방법 자체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현대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제가 현대조직 이론이라고 하면은 거시조직 이론이라고 항상 얘기했죠. 거시조직 이론은 머릿속에 딱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 그리고 조직을 분석할 때 개별 조직을 볼 것이냐 아니면 조직의 군락, 조직의 집합체, 조직군을 볼 것이냐. 제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했고요. 머릿속에 가능하면 요게 좀 그려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에 대한 결정론, 임의론, 그 다음 개별 조직, 그 다음 조직군,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섹션을 일단 좀 나누실 수 있으면 특징이 한 번에 보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원 의존 이론은 여기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잔소리 많이 드렸냐면 이 의존이란 단어 필이 왠지 임의론이 아니라 결정론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이건 전형적인 임의론이다. 자원에 의존하는 거 맞아. 근데 그 한정적인 자원을 이용하는 것 누구? 관리자의 능력이야. 그래서 자원의존 이론은 조직을 환경 결정에 대해서 되게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피동이란 단어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봅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한 대처를 하고요.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봐요. 맞아요. 자, 2번입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여기요. 제가 조직군 생태학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위치 항상 잡아드렸습니다.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결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에서 찾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이번 국가직 9급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환경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단 변이합니다. 변이를 할 때 이 변이는 의도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우연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이가 되면 그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환경에서 얘를 용인하게 되면 생존하는 거고요. 환경이 만약에 얘를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소멸됩니다. 도태됩니다. 적자 생존이에요.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보존됩니다. 이 과정을 종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 바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죠.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특징, 결국 조직의 발전, 소멸은 모두 다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엔 맞는 선지가 돼요. 3번입니다. 혼돈이론. 혼돈이론은 제가 기출문제 풀 때요. 정말 딱 하나, 그것도 숙련편에서 푸는 내용들인데 당연히 9급 수준에서는 좀 많지만 7급 수준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혼돈이론은 조직을 굉장히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통해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돈이론은 아시겠지만 조직이 질서 있지 않아도 돼요. 조직이 혼돈스러워도,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질서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조직이 나름의 방식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아주 복잡한 체제, 우리가 구조화시키지 못하는 복잡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돈 이론의 단점 중에 하나가 복잡한 현상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지향. 그러다 보니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되게 어렵다라는 한계를 보이거든요. 요거는 최근에 국회직을 통해서 출제가 되었었던 혼돈 이론 문제 한두 개 풀어보셨으면 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9급만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저 혼돈 이론이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7급 대비해서 좀 7급 중심의 문제들을 풀어보신 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혼돈 이론은 여기 안 들어가요. 거시조직 이론 안에 들어가지 않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그래도 뭔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어나는데 이 이론에서 벗어난 현대적인 이론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상황론적 조직 이론. 여기죠. 상황 적응론, 상황론적 조직 이론. 포인트 핵심이 어디라고 했냐면 제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기술, 규모, 환경, 다양한 상황 요인에 대해서 조직의 적합성을 발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직이 상황에 따라 항상 케바케. 그래서 특징이 뭐였냐면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찾기 힘들다예요. 이런 거 찾을 수 없다예요.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이런 게 없어. 유일최선의 방법은 없고 환경에 따라 다 개별 조직이 각자 적응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번은 X.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는 아시겠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 가지고 내용을 출제를 했는데 법령 자료들이나 기출문제 분석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출에서 나왔던 표현이 벌써 3문제나 나왔습니다. 가볼게요. 1번하고 3번하고 4번 요거는 아시겠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국가공무원법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기출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기출에 관련된 선지일 때는 제가 꼭 한번 다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를 읽을 때 그냥 막 읽어나가지 마시고 제가 아까 총평할 때 얘기했잖아요. 선지가 납득이 되는지 꼭 보셔야 돼요. 이 선지는 당연히 그렇겠지 라는 납득 과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우리나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숙련편에서 수업 시간에 늘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지요. 맞아요. 사실 이런 거 볼 때 여러분이 아마 취지는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법률인지 대통령령인지 조례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게 좀 자세하게 출제가 되면 보통 이런 것들에 장난을 치는데 사실 이런 것들 장난치는 건 내가 법령을 달달달 외우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일단 요거 그럴싸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건 알아. 그치 맞지? 그리고 외국인이 근무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는 것도 알아. 여기까지 기억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최선입니다. 오케이? 대통령령까지 암기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까지 암기가 안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취지만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핵심적으로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나머지는 해야 할 부분이죠. 모의고사 같은데 저런 문장들을 집어넣어서 이게 대통령령인지 법률인지 구분할 수 있게 마지막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협업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취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우리 많이 봤어요. 임용 성적, 임용 후에 근무 성적. 요거의 연관성이 높다라는 건 시험의 타당성이 높다는 얘기죠. 임용 시험의 타당성이 높다는 얘기고 이런 타당성은 임용 시험과 근무 성적 간의 타당성, 바로 기준 타당성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의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요거 맞는 선지예요. 3번, 요건 우리 되게 많이 봤죠? 국가기관이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길게는 안 돼도 제가 짧게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전일제 공무원 있고요. 상근제 공무원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했냐면 시간 선택제. 그래서 시간 선택제 전환, 시간 선택제 채용, 시간 선택제 임기제 해서 제가 3가지의 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 구분했던 거 정말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야.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지. 여러분 어때? 4번.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15 임용이 있죠. 15 임용 기간이 있습니다. 면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딱 봐도 가능한 느낌 들지 않아? 아니 어떻게 면제를 안 할 수 있어? 진짜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빨리 투입이 되어야 돼. 대부분 이렇게 신규 채용되면 경우에 개방형 임용 체제에 따라서 만약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15 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실제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15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보통 이런 거는요, 예외적으로도 분명히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4번이 틀린 거,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본래 15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이 15기간이 나오면 그 개월수를 외우느라 엄청 열을 올리세요. 왠지 숫자가 문제의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숫자는 마지막에 보셔도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고요. 항상 취지, 본래 15 임용기간을 두죠. 하지만 그 15 임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단축만 가능한 게 아니라 면제도 가능하다. 이것도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13번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3번, 4번 선지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선지들이고요. 저도 해설지에 국가공무원법에 해당 조문들을 같이 써놨는데 거기만 보지 말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1 때의 법령들을 틈날 때마다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드려요. 14번 공직윤리에 관한 제도입니다. 1번은 자주 안 보셨던 거예요. 이거 내부고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라고 얘기한다면 부패방지법에 그 근거가 나와 있죠. 근데 저거는 최근에 실제 제정이 되었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법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이런 신규 법령들,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법들은 최근에 공직윤리 때문에 계속 추가되고 있는 법령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 자료들은 제가 항상 시험 직전에 법령 특강 진행하면서 내용 구현시켜 드릴 거고요. 사실 법령 특강을 못 들으시는 경우도 많죠. 제가 모의고사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믿고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요거는 일단 맞는 선지인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몰라. 자 그래도 2번이 딱 보이잖아.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강조했던 거야. 내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영예나 증여 그죠? 이런 거 받을 때 의무하고요. 공직자윤리법상의 선물 수소에 대한 의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시라고 했고요. 구분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국으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았다. 그럴 때에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설사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대통령 허락.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에 대통령 허락이라고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2번 이게 딱 틀렸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1번이 모를 수 있어. 1번의 내용이 모를 수 있는데 1번은 취지만 보세요.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절대 안 되지. 그래서 법적 제재가 된다는 거야. 징역이나 벌금에 실제 법적 제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인데 이걸 내가 몰랐다 쳐. 그러면 1번에 고민하지 말고 알고 있는 걸 일단 찾아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것과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너무 많이 설명했던 거고 기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3번 볼까요? 공직자윤리법을 통해서 당연히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하고 있죠. 이게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제도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수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주식 백지 신착 제도가 들어갈 거고요. 맞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는 4급, 재산 공개 의무자는 1급. 그래서 재산 등록 의무자의 범주가 공개 의무자보다 훨씬 넓죠. 등록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공개는 요만큼.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도 맞는 선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실 때에는 1번을 막 고민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2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린 선지예요. 그래서 2번을 확실하게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나머지 3번, 4번 확인하시고 복습하실 때는 1번 보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련된 법령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법을 다 보시기는 너무 힘드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문제들을 같이 잘 풀어보시면 된다. 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규 이론들, 신규 법령들 이거 어떻게 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강사가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문제에 구현을 하고 문제에 구현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믿고 잘 따라가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해 주시는 거. 이게 사실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강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꼭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시는 강사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잘 따라가고 쫓아가는 거. 이게 사실 이런 시험에서는, 이런 경쟁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15번 볼까요? 지방재정.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던 거여서요. 지방재정 자립도, 자주도, 재정력지수 세 가지 모두 다 지방정부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정 지표죠. 제가 재정 자립도는 자주도하고는 다르다라고 했죠. 재정을 자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주재원의 비율, 내가 스스로 조달하는 자금 비율로 따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반 회계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의 합계액의 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하면 이게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고, 그래서 자주재원의 비율인데 아시겠지만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존재원을 되게 많이 받아, 그러면 지방재정이 나쁘지는 않거든. 지방재정은 아시겠지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로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재원을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용하는 용처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재령 다립도 할 때 자주재원의 비율, 왠지 자주재원은 자주도일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내가 매번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1번 너무 맞는 선지. 다 봤던 내용이잖아. 2번 재정 자주도. 일반 회계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의 합계? 이상하네. 자체 수입이 이미 자주재원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재정 자주도는 아시겠지만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용처를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율입니다. 보통 일반 재원이라고 하면 자주재원과 플러스 교부세 설명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이상한 표현이 들어갔어. 게다가 완전 쐐기를 박는 게 요거잖아. 보통 교부세의 교부 조건 뭐예요? 이거는 재정력 지수입니다. 재정력 지수가 1이 안 되면 보통 교부세의 교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틀린 선지지. 그러면 재정력 지수는 뭔데? 내가 얘기했지? 필요한 돈이 기준 재정 수요액. 요거 대비 내가 갖고 있는 돈. 재정 수입액. 요거의 비율이야. 1이 안 된다는 건 내가 필요한 돈만큼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1이 안 되면 그럴 때에는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 행정 수요를 위한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 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3번 맞는 선지. 4번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주민수로 나눈 거지. 당연히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지방세를 1인당 얼마나 부담하느냐 요거니까. 그래서 세입구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5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16번 들어가 볼까요? 16번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예산 과정은 다 법령이어서 국회법도 들어가고요. 국가재정법도 들어갑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익혀가면서 봐주시라고 했고요. 제가 이 국가재정에 관련된 절차는 정말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번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 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의 작성이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2번이요.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 예산안 제출이 가능하죠. 이게요. 예산 성립되기 전, 예산의 성립, 예산의 의결, 예산의 확정은 모두 같은 시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수정 예산 보실 때는 어디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이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제출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예산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예산안 내용을 수정하는 거니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고요. 당연히. 자,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됐어. 그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을 제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맞는 선지입니다. 3번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다? 오, 이상하다. 왜? 지금 예비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게 아니라 예결특위에 회부해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 순서죠. 그래서 예결특위가 먼저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가 먼저, 얘가 먼저, 그 다음 예결특위가 두 번째,
그 다음 본A V가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3번 X. 정답 너무 쉽네요. 4번. 제가 결산 절차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4월 1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 감사원은 이걸 다시 기재부로 5월 20일까지 돌려보내고요. 5월 말까지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16번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17번. 정책론 문제가 17, 18, 19, 20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정책 대안에 대한 탐색, 국가직 7급이 너무 어렵게 출제를 했었던 추세 예측 기법 같은 그런 정책 대안 탐색 문제가 이번에 지방직 7급에서도 남았는데 너무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점중주의가 여기 왜 나오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책 대안 탐색하는 과정도 결정하는 과정처럼 점중주의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그냥 잘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 진짜 독해 문제. 그제? 자,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을 참고로 하거나 외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한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 이게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전에 있던 사례를 답습해서 쓰는 거니까요. 점중주의적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정부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때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지역으로 가져야죠. 이질적인 지역을 선택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질적 지역, 동질적이지 않더라도 비슷한 지역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3번 주관적,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에 주관적, 직관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컨젝터의 방식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트렌드도 없고 이론도 없을 때 그때 전문가들의 주관적,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이거는 정책 대안을 개발할 때뿐만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브레인스토밍, 아시겠지만 브레인의 스토밍을 불러일으키는 기법입니다.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부양 분방하게 제안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 그래서 4번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의 정답이 되는 현재 틀린 선지는 2번입니다. 18번이요. 너무 많이 연습했던 로이의 정책 유형인데 사실 저는 이번 문제 보면서요. 이런 게 참 예뻐요. 로이의 그냥 단순히 배구 규제 이렇게 암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로이의 정책 유형이 모든 정책을 다 포괄할 수 있느냐? 제가 얘기했지만 로이의 정책은 포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로이가 설명하지 못했었던 상징이나 추출을 아시겠지만 알몬드와 파웰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이 정책으로요. 상징이나 추출 같은 정책을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모든 정책을 다 포괄하지 못해. 게다가 로이는 지금 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을 상호 배타적으로 만들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두 가지의 정책 유형의 예시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가 만약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을 핀다. 이거는 분배 정책도 돼요. 왜냐면 지원하는 정책이니까.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재분배 정책.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예시가 갈린다고 했죠. 이거는 강사의 잘못이 아니라 로이의 잘못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 배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너무 반갑게 기억이 났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요거 현재 틀린 선지. 로이의 분배 정책은 말 그대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입니다. 돈, 권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은 재분배 정책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X. 2번 리플리와 프랭클린 아시겠지만 우리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그 다음 아시겠지만 분배 정책 이렇게 셋을 구분하고 이 규제 정책을 다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을 하죠. 보호적 규제의 특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을 규제하는 정책.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이 맞는 선지고요. 알몬드 파웰의 상징 정책과 추출 정책은 최근에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상징 정책은 상징을 활용하는 정책. 국가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물을 활용하거나 노래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상징을 활용하는 정책이고 지금 보시는 여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는 정책.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부담시키는 정책이면 징집이나 징세와 같은 자원 추출. 그러면 이게 추출 정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 이것도 틀린 선지입니다. 문제 정책 유형만 잘 정리하시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내용인데 저는 사실은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번 지방직 7급도 정책론 문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4문제를 주르륵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정책론 파트가 전체 행정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지고 있다는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실험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직, 지방직 계속 다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법은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실험은 일단 비실험 방법이 있고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그러니까 실험 집단에 대비되는 비교 집단 구성을 못할 때가 비실험. 만약에 비교 집단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실험의 방법입니다. 이 실험의 방법이 다시 준실험과 진실험으로 구분이 되죠. 준실험은 동질적인 통제 집단을 구성하지 못했을 때, 진실험은 동질적인 통제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비교 집단을 처음부터 미리 사전에 검증을 하고 사전에 측정을 하고 이들의 상태가 동일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들을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에 무작위 배정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제가 항상 진실험은 미래 예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미리 설계가 되었던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다 준실험 아니면 비실험이에요. 비교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험적인 방법이죠. 비실험은 아닐 거란 말이야. 준실험 아니면 진실험인데 비교 집단을 사후적으로 구성했대. 먼저 설정하지 않고 나중에 구성했대. 그래서 비동질적인 집단을 사후 측정 설계했대.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선발해서 우리가 구분한 게 아니니까 내적인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죠. 선정 효과는 선발 효과예요. 아시겠지만 이미 실험 집단이 무언가 별도로 선발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비교 집단과 다르게 선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적인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잖아. 그치? 3번.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통제 집단을 설계하긴 했는데 그 설계가 비동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준실험 설계지. 준실험 설계는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절대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4번.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해봐요. 실행 가능성은 당연히 현실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준실험이 쉽죠. 하지만 내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진실험이 훨씬 우수하죠. 그 얘기는 진실험에선 절대 내적 타당성 저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가? 아니잖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죠. 오해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꾸 곡해해서 문제를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진실험은요. 분명히 준실험에 비해서는 내적 타당성이 좀 큽니다. 하지만 진실험도요. 만약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들에게 실험을 진행하는데 둘이 만약에 접촉을 해. 모방 효과 발생하죠. 모방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진실험 역시도 내적 타당성이 훼손돼요. 안 되는 게 아니야. 다만 준실험보다는 진실험이 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한 방법이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4번에 이 19번에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인데 사실 3번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해석이 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20번 정부 업무평가법상 정부 업무평가제도. 이번 같은 경우가 조금 법령을 외워주셔야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번은 이전에도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요거는 외워주시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이번에 몰라도요 1번, 3번, 4번 다 내용이 틀린 거기 때문에 옳은 걸 골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기재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 후에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재평가할 수 있대요. 재평가는 누가 해요? 기재부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합니다. 자, 3번 먼저 볼게요. 3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문에 대한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 네, 특정 평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그죠? 행안부 장관이 아닙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의 주요 시책 사업, 그러니까 사무가 위임된 거죠.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합동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때의 합동 평가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죠.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합동 평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X. 오케이?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게 2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죠. 당연히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위원회 숫자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이 기껏 외울 수 있는 건 그래 민간위원 숫자가 더 많아야 돼. 그치? 정부위원보다 민간위원 숫자가 더 많아야 돼. 여기까지는 납득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3분의 2 구체적인 숫자는 사실 법령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 이거는 마지막에 체크만 해놓으시고 암기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암기할 것과 여러분들이 납득해서 이해할 것들을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런 문제는 납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법령에 대한 내용이 내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느껴지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9급보다는 7급이 법령 문제가 많습니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령 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9급 법령이 절대 출제가 안 되는 그런 트렌드는 사라졌습니다. 아시죠? 9급도 굉장히 생소한 주제, 생소한 법령, 그리고 좀 고난도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저는 사실 이제는 행정학은 9, 7급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9급에서 언급되는 게 7급에서도 7급 언급이 9급에서도 될 수 있으니까 호환적으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개념 이해해 주시고 내 걸로 잘 만들어서 기출 분석까지 따라오셔야 하고요. 좀 생소하고 어렵고 최근에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선지는 제가 만들어서 모의고사 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해설 강의 좀 차근차근 진행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해설 강의 끝까지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